우리나라 삼국지. 제22부 바다에 던져진 관나부인. 고구려와 위와의 전쟁이 끝난 후인 서력 248년, 동천왕이 타계하고 태자 연불이 그 뒤를 이어 제12대 고구려 왕으로 등극하니 바로 중천왕이다. 중천왕은 태자 때부터 외모가 준수하고 지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사리가 분명했다.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르자 백성들은 모두 기뻐했다. 중천왕은 국상인 명리모수의 보필을 받아 전쟁에 시달린 백성들을 안돈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중천왕은 먼저 전쟁 피해가 심한 지역의 백성들에게 한 해 동안 모든 세금을 감면해주고 각 군의 관장들에게 명령해서 유랑하는 백성들이 터를 잡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게 했다. 그의 겨울 국상 명리모수가 머리를 조아리고 왕에게 아뢰었다. 나라의 근본이 바로 서려면 왕실이 튼실해야 하옵니다. 폐하의 세수가 과만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실을 맞이하지 못하셨으니 하루빨리 혼례를 서두르십시오. 그것이 왕실을 바로 세우고 나아가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길입니다. 중천왕은 국상의 말에 따라 연나부 출신인 연씨를 왕으로 맞아들였다. 중천왕은 내정을 돌보는 일에 힘쓰는 한편 위의 동향을 주시하는 데에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비록 위의 관구검이 군사를 물리기는 했지만 언제 대군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중천왕은 국상 명리모수에게 병마사의 지위까지 겸하게 해서 변방을 살피는 총책을 맡겼다. 이듬해 관나부 부장 척발이 자신의 여식을 왕에게 바쳤다. 사람들은 그녀를 관나부 출신이라 해서 관나부인이라 불렀는데 얼굴이 백옥처럼 희고 눈이 깊은 데다가 흑발이 9자나 늘어졌다. 그녀의 길고 윤기 있는 머리카락은 하얀 얼굴과 어우러져서 더욱 빛을 발해 문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다. 중천왕이 관나부인을 매우 총애하여 그녀의 침소로 드는 일이 잦아지자 왕후 연씨는 이를 질투하여 관나부인을 몰아낼 계책을 궁리했다. 어느 날 왕과 왕후가 함께 담소를 나누는 자리에서 명리모수가 농담 삼아 이야기를 꺼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요즘 위나라에서는 왕이 장발미인을 좋아하여 천금을 아끼지 않고 백방으로 구하고 있다 합니다. 중천왕이 노타로 숨을 지으며 말했다. 아무리 둘러봐도 관나만한 미인을 찾을 수 있겠어. 그러고 보면 짐은 복도 많구려. 왕이 관나부인의 이름을 입에 담자 왕후는 기분이 상했으나 내색하지 않고 말했다. 지난날 선왕께서 위와 싸우신 이후로 양국 간의 반목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먼저 아량을 베푸시어 친교를 도모하신다면
저들도 머리 숙여 받아들일 것입니다. 두 나라가 화친을 맺는다면 백성들의 불안도 덜어줄 수 있고 나라도 크게 안정될 것입니다. 왕후의 뜻이 아름답구려. 그럼 무엇을 내세워 저들과 화친을 맺으면 좋겠소? 왕후는 짐짓 시치미를 떼고 아뢰었다. 지금 무의왕이 장발 미인을 구하고 있다 하오니 나라 안을 뒤져서 찾아보낸다면 일은 막힘없이 풀릴 것입니다. 지혜로운 중천왕은 곧 왕후의 뜻이 관나부인을 보내는 데 있음을 알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왕후가 내궁으로 돌아가고 명리모수와 단둘만이 남게 되자 중천왕은 명리모수에게 심각하게 물었다. 왕후가 관나부인을 미워하고 있는 것 같지 않소? 명리모수가 근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러하옵니다. 중천왕은 명리모수의 답변에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짐은 왕후가 후덕하여 관나부인을 포용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것 같구려. 궁안이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어찌하면 좋겠소? 왕후와 마찬가지로 연나부 출신인 명리모수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뢰었다. 왕후는 왕실의 기둥과 같사옵니다. 만일 기둥이 흔들린다면 어찌 집안이 온전하겠사옵니까? 중천왕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왕후와 관나부인의 갈등이 심해지면 결국 연나부와 관나부의 충돌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미리 진화하지 않으면 단순히 국내에서의 문제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일이었다. 이날 대전에서 있었던 얘기는 시녀의 입을 통해서 금세 관나부인의 귀에 들어갔다. 관나부인은 자신에게 해가 닥치기 전에 왕후를 몰아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밤이 되어 하루 종일 정사를 돌보느라 지친 왕이 침소로 찾자 관나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다. 중천왕이 놀라서 물었다. 어찌 울고 있느냐? 관나부인은 왕이 묻는데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서럽게 울기만 했다. 답답해진 왕은 언성을 높여 다그쳤다. 무슨 일이냐고 묻질 않느냐? 그제야 관나부인은 얼굴을 들고 왕에게 하소연했다. 낮에 왕후가 저를 부르기에 찾아가 보았더니 크게 꾸짖으며 말하길 천박한 계집이 본수도 모르고 언감생신 왕의 총애를 빌미로 궁시를 차지하려고 하느냐. 내 스스로 나가지 않는다면 목숨이 온전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사옵니다. 그러더니 매를 들어 소첩을 모질게 쳤사옵니다. 관나부인은 옷을 걷어 목과 팔에 난 상처를 보였다. 물론 이 상처들은 관나부인이 스스로 만든 것들이었다. 왕은 관나부인의 상처를 보더니 말없이 눈살을 찌푸렸다. 왕이 아무 말도 없자 관나부인은 더 크게 흐느껴 울면서 말했다. 소첩은 이곳을 떠나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하께서 궁 밖으로 외출하신 틈에 왕후가 소첩을 죽이려 들 것입니다. 왕은 부드럽게 관나부인을 달랬다. 네가 지나치게 근심하는 것이다. 왕후가 일순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리 악한 사람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말도록 해라. 다음 날 중천왕이 홀로 곰곰이 생각해보니 두 사람의 불화를 이대로 그냥 놔둘 수 없는 일이었다. 비록 관나부인을 아끼기는 했지만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왕후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왕은 명리모수의 충언을 되살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왕은 시녀들에게 명해 은밀히 왕후와 관나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게 했다. 얼마 후 중천왕은 신하들을 이끌고 기구로 사냥을 떠났다. 왕이 사냥을 나가자 관나부인은 시녀 초아를 불렀다. 사람 하나는 좋게 들어갈 가죽 부대를 구해오도록 하라. 초아는 영문을 몰라 관나부인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냉큼 찾아오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관나부인의 호통소리에 놀란 초아는 그제야 궁 밖으로 뛰어나가 커다란 가죽 부대를 들고 왔다. 초아가 가죽 부대를 내밀자 관나부인이 은밀히 하명했다. 폐하께서 사냥에서 돌아오실 때쯤 내가 이 주머니 안으로 들어갈 테니 너는 가죽 부대의 주둥이를 끈으로 묶은 후에 궁인들을 시켜 왕이 들어오시는 중문 입구로 운반하도록 하여라. 이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니 혹시라도 발설할 시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며칠이 지나 왕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다. 왕이 신하들의 인사를 받고 내궁으로 들으려 할 때 가죽 부대를 들고 나가는 궁인들과 마주쳤다. 궁인들은 왕을 보자 황감하여 머리를 조아렸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관나부인은 이미 궁인들을 매수해서 대답할 말을 가르쳐 놓은 뒤였다. 왕후 마마의 명을 받고 가죽 부대를 바다에 버리러 가는 길입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소인들도 알지 못합니다. 왕의 목소리가 들리자 가죽 부대 안에 있던 관나부인은 이때다 싶어 신음소리를 냈다.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리자 왕은 주머니를 풀어보도록 했다. 궁인들이 명을 받고 급히 묶인 끈을 풀자 그 안에서 입에 재갈이 물린 관나부인의 모습이 드러났다. 왕과 궁인들은 놀라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왕이 손수 재갈을 풀어주자 관나부인은 숨을 헐떡이며 왕에게 말했다. 왕후가 소첩을 가죽 부대에 집어넣더니 바다에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곧 죽을 목숨이 천행으로 폐하의 손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사오니 부디 소첩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소첩은 단지 폐하를 좌우에서 모시지 못하는 것이 천추의 한일 뿐입니다. 왕은 관나부인의 말을 다 듣더니 시녀인 초아를 불러 물었다. 관나부인의 말이 모두 사실이냐? 관나부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초아에게 모든 것이 왕후의 흉계라고 말하도록 일러두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왕후가 쫓겨나고 그 자리에 자신이 오를 것을 생각하니 벌써 세상을 모두 얻은 듯이 마음이 들떴다. 그러나 초아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관나부인의 의도와는 전혀 달랐다. 폐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소우께서 왕후의 자리를 탐내서 왕후 마마를 무고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소우께서 스스로 꾸민 일입니다. 믿었던 초아의 입에서 튀어나온 예상치 못했던 폭로에 관나부인은 크게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왕은 크게 노하여 관나부인을 꾸짖었다. 감히 네가 왕후를 무고하고 살기를 바랐단 말이냐? 그렇게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라면 내 들어주마. 왕은 호위군사들에게 명하여 관나부인을 다시 가죽 부대에 집어넣어 서해에 빠뜨리게 시켰다. 이에 군사들은 관나부인에게 달려들어 가죽 부대 속에 다시 집어넣고 끈으로 묶은 후에 들고 나갔다. 끌려나가면서 질러대는 관나부인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온 궁성 안을 맴돌았다. 중천왕은 관나부인에 대한 동정으로 가슴이 아팠으나 애써 외면했다. 왕후를 선택하는 것만이 왕실과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했다. 한편 이 모습을 지켜본 초아는 얼굴에 희색을 띠었다. 초아는 관나부인에게 핍박받아 비참하게 세상을 뜬 언니 소화의 복수를 마침내 한 것이었다. 어릴 때 궁에 들어온 소화는 청명하고 부침성 있는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었다. 소화는 자라면서
능수화처럼 피어나기 시작하더니 방년에 이르자 활짝 만개하여 아름다운 자태를 세상에 뽐냈다. 관나부인이 궁에 들어오자 소아는 관나부인의 처소에서 시중을 들게 됐다. 그런데 관나부인은 소아의 싱싱한 아름다움을 시기하여 사사건건 그녀를 괴롭혔다. 관나부인은 다른 시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래와 바느질감을 모두 소아에게 맡겼을 뿐만 아니라 후원의 잡초를 뽑는 일까지 시켰다. 소아는 과중한 일 때문에 밤을 새는 일이 잦아지게 됐다. 하지만 이런 고생 속에서도 소아의 미모는 날이 갈수록 빛을 더해갔다. 관나부인은 나날이 아름다워지는 소아를 볼 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혹시나 소아가 왕의 눈에 띄게 된다면 자신에게 쏟아지는 왕의 총애가 모두 소아에게로 넘어갈 것 같았다. 그래서 관나부인은 왕이 침소에 들 때면 소아를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날카로운 송곳은 언젠가는 그 끝이 주머니를 뚫고 밖으로 나오게 마련이었다. 어느 날 낮이었다. 관나부인이 낮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소아는 여느 때처럼 후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날이 저물 때까지 잡초를 모두 뽑아 놓으란 관나부인의 엄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왕이 정사를 살피던 중에 잠시 틈을 내어 관나부인의 처소를 찾았다가 정원에서 일하는 소아의 모습을 보게 됐다. 심산유곡 신선의 땅에 피인 난초도 그처럼 고고하고 함초롬한 자태를 뽐낼 수 없으리만큼 소아는 그야말로 천하절색이었다. 중천한 넉넉고 소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때 무심코 고개를 든 소아는 자기를 주시하고 있는 왕을 발견하고 너무 놀라 머리를 조아린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소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녀의 이름은 소아라 하옵니다. 목소리 또한 잔잔한 수면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처럼 싱그러웠다. 혹시 선녀가 아니더냐? 내 너를 보고 있자니 마치 꿈속에서 논 읽고 있는 것 같구나. 소아는 왕의 칭찬에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다. 소아는 어느새 볼이 도화처럼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처럼 매혹적인 소아의 모습은 왕의 구곡간장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왕이 소아와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방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관나부인은 밖에서 들리는 말소리에 잠이 깼다. 관나부인이 하품을 하면서 창문 밖을 내다보니 왕이 소아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관나부인은 일이 났구나 싶어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며 호들갑을 떨었다. 이 시간에 어인일로 이곳까지 행차하셨사옵니까? 그리고는 왕을 이끌고 내실로 들어갔다. 관나부인에게 팔을 잡혀 끌려가면서도 왕의 눈길은 소아에게서 떠날 줄을 몰랐다. 이때 관나부인은 소아를 없애기로 결심했다. 소아를 바라보는 왕의 타오른 눈길을 볼 때 소아를 그냥 두었다가는 왕의 사랑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임금의 총애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아를 죽이는 수밖에 없었다. 관나부인은 왕이 돌아가자 시녀들을 모아놓고 은밀히 지시했다. 오늘 밤 소화를 끌고 가서 조용히 없애버리도록 하여라. 평소에 소아를 시기하던 시녀들은 부인의 하명을 기다렸다는 듯이 소아를 끌고 뒷동산으로 가서 나무에 목을 매달았다. 그리고는 다음 날 날이 밝자 관나부인은 시녀들을 시켜 소아가 관나부인의 폐물을 훔치다 들키자 벌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왕은 밤새 소아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다. 눈앞에서 소아의 맑은 얼굴이 어른거렸다. 날이 밝자 왕은 시종을 시켜 소아를 찾아보게 했다. 그런데
얼마 후 시종이 전한 것은 소하가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왕은 깊이 탄식했다. 아깝구나. 꽃이 피기도 전에 떨어지다니. 이렇게 해서 소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전모가 땅에 묻히는 듯했다. 하지만 세상엔 비밀이란 없는 법이었다. 소하를 죽이는 데 관여했던 시녀 하나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소하의 동생인 초하에게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았다. 당시 초하는 언니와 함께 궁으로 들어와서 대전에서 일하고 있었다. 초하는 언니의 복수를 위해서 윗전에 뇌물을 써서 관나부인의 처소로 옮겨왔다. 그 후 그녀는 관나부인의 신임을 얻고 기회를 엿보았던 것이다. 초하는 다음 날 임금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지난날 소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아뢰었다. 그 말을 들은 왕도 소하의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리며 애석해했다. 중천왕은 시종들에게 명령해서 소하의 제사를 지내어 혼령을 위로하게 했다. 몇 해 뒤 국상인 명리머수가 명을 다하자 중천왕은 비류나부 패자 의무로 하여금 그 직위를 잇게 하였다. 의무는 덕이 높고 예를 알아서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국상 의무가 옷깃을 여미고 왕에게 아뢰었다. 나라가 안팎으로 안정이 되었사오니 이제 태자를 세워 사직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셔야 할 줄 아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나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는데 누구를 태자로 삼아야겠소? 차자이신 왕자 양로가 성품이 어질고 총명하여 무릇 만백성을 다스릴 만합니다. 이는 왕의 생각과 합당했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양로를 태자로 삼을 것을 선포했다. 의무가 다시 아뢰었다. 돌아간 명리모수는 현신으로 나라에 많은 공을 세웠사옵니다. 폐하께서는 그의 자손들을 잊으셔서는 안 될 줄 아옵니다. 짐도 명리모수의 공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중천왕은 사랑하는 여식인 미령공주를 명림어수의 아들 명림홀드의 배필로 정하고 그에게 부마더위의 직위를 내렸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 왕실은 더욱 굳건해졌다. 이 당시 위에서는 사마의가 마침내 대장군 조상을 죽이고 정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사마의는 조상이 자신을 미워하여 사사건건 핍박하자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그래서 조상이 황제능으로 배하를 간 틈을 노려서 기병들을 이끌고 궁성을 점령했다. 그리고 황제를 위협해서 거짓 조서를 내려 아들 사마사로 하여금 조상을 잡아들이게 했다. 황제능에서 배하를 마친 조상은 갑자기 나타난 일대의 군사를 보고 사변이 난 것을 직감했다. 사마의 아들 사마사가 조상에게 황제의 조서를 읽어주었다. 그 내용인즉 반역의 모의가 드러났으니 스스로 자결을 하라는 것이었다. 조상은 이 모든 것이 사마의의 소행임을 간파했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 있었다. 조상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탄식했다. 내 일찍이 사마씨를 없애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로다. 앞으로 천하가 사마씨에게로 넘어가겠군. 조상은 스스로 칼을 물고 죽음으로써 생을 마감했다.
사마씨가 정권을 잡은 이후 사마의가 죽고 그의 아들인 사마사가 승상의 위를 계승하여 대대로 집권했다. 위나라가 내환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동안 고구려는 차츰 전쟁의 상흔을 싣고 국력을 키워나갔다. 중천왕이 고구려를 부흥시킬 무렵에는 사마의의 장자인 사마사가 죽고 그의 아우인 사마소가 대장군의 지위에 올라 진왕이라 불리며 정권을 잡고 있을 때였다. 사마소는 권모술수에 뛰어나고 간사고 흉악한 인물이었는데 대장군이 되어 정사를 좌우하게 되자 그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다. 서력 259년 중천왕 12년 사마소는 장군 위지에게 군사 3만을 주어 고구려를 치게 했다. 사마소는 지난날 고구려에 패한 이후로 꼭 복수를 하겠다고 겨루고 있었다. 그것은 사마씨 집안의 자존심에 관한 일이었다. 위지에는 장수 소음을 선봉으로 삼고 장병을 좌고 허다를 우군으로 삼아 국경을 넘어 패자하를 따라 진군해왔다. 유군이 쳐들어온다는 첩보를 받은 중천왕은 신하들을 불러 대책을 의논했다. 부마도의 명림홀도가 나서서 아뢰었다. 위군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놈들을 물리치겠사옵니다. 이에 국상 의무가 명림홀도를 꾸짖었다. 부마는 경거망동하지 마시오. 전쟁은 혈기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오. 먼저 적의 형세를 파악한 연후에 적절한 계책을 세워 출군을 해도 늦지 않소이다. 명림홀도는 임금 앞에서 국상에게 핀자를 듣자 머쓱해서 물러났다. 의무가 계속해서 아뢰었다. 적은 멀리서 왔기 때문에 무척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일거에 적을 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군사를 어디에 주둔시켜야 하겠소? 양맥곡에 주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양맥 땅은 우리 도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으로 위군은 반드시 이곳을 지나서 올 것입니다. 그곳에 위치한 양맥곡은 지세가 험하고 숲풀이 우거져 군사를 숨기기에 알맞을 뿐만 아니라 계곡이 점점 좁아져 한꺼번에 많은 군사들이 지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곳을 지키고 있다가 적이 들어오기를 기다려 공격한다면 제 아무리 위군의 수가 많다 하여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천왕은 크게 기뻐하며 의무의 계책에 따라 대사자 다우에게 명령을 내렸다. 다우는 지난날 동천왕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유유의 아들이었다. 지금 즉시 군사 5천을 이끌고 양맥곡으로 가서 위군을 기다리도록 하라. 중천왕은 태자에게 도성을 맡기고 직접 중군이 되어 의무, 명림홀도 등의 장수들을 이끌고 비류수로 진출했다. 위군은 의무의 예상대로 양맥곡 앞에 집결하여 앞으로의 일을 논의했다. 위지에는 장괭, 소음, 허달 등의 장수를 둘러보며 말했다. 이곳만 지나면 고구려의 넓은 벌판이 펼쳐지겠구나. 부장 장괭이 손가락으로 계곡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이곳은 양맥 땅입니다. 고구려의 도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기 보이는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데 길이 좁고 험해서 많은 군사가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저곳을 먼저 차지한다면 적은 군사라도 많은 군사를 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경은 요동태생으로 양맥의 지리에 밝았다. 그렇다면 고구려군이 당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저곳을 통과하여야겠군. 위지에는 군사들을 독려하여 빠른 속도로 행군을 했다. 위군이 계곡에 들어서 나가다 보니 길이 점점 험해지고 좁아져서 나중에는 수레 하나가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였다. 위지에는 할 수 없이 군사들로 하여금 수레들을 분해해서 짊어지고 나가게 했다.
얼마나 전진했을까. 군사들은 지쳐서 숨을 헐떡였다. 위지혜가 잠시 길가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앞서 나가던 소매 군사가 달려와 아뢰었다. 장군님, 앞에 통나무들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위지혜가 장병과 함께 나아가 보니 수십 개의 통나무가 길을 막고 있었다. 장병이 의심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이것은 분명 누군가 일부러 막아놓은 것입니다. 혹 고구려의 복병이 있지 않을까 두렵사옵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북소리가 계곡을 따라 요란히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일순간 위나라 군사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금방이라도 어디선가 고구려 군사들이 뛰쳐나올 것만 같았다. 북소리는 처음엔 긴 여운을 남기며 천천히 울리더니 점점 빠르고 짧은 간격으로 격렬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북소리가 고조될수록 위 군사들의 두려움 또한 상승해갔다. 북소리가 최절정에 이르자 위나라 군사들은 혈관이 팽창하여 금방이라도 심장이 터질 것처럼 전율에 휩싸였다. 빠르게 전개되던 북소리가 정점을 지나 차츰 잦아들자 위지혜는 팽창됐던 긴장감이 일순간 사라지더니 온몸에서 기운이 빠졌다. 그것은 군사들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위군은 모두 멍한 상태로 서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날카로운 쇳소리가 울리더니 계곡 양옆에서 화살이 소나기처럼 날아오기 시작했다. 제일 앞에 서 있던 소음이 목에 화살을 맞고 말에서 떨어졌다. 좌우 산기탈에서 바위와 통나무들이 풀위에 산사태가 난 것처럼 굴러내려왔다. 계곡에 갇힌 위나라 군사들은 견변히 저항도 못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한바탕 아비규환 속에서 정신을 차린 위지혜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다. 그때 장병이 달려와 hum표를 들고 날아오는 화살을 막으면서 말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고구려군과 맞부딪혀 싸우는 것은 불리하니 속히 도망쳐야 합니다. 위지혜가 보니 군수들 뒤에서 칼과 도끼를 든 고구려 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고구려 군사들은 험상궂은 표정으로 통나무 더미를 넘어 위군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위지혜는 군사들에게 퇴각할 것을 명령했다. 위군들은 살기 위해서 무기까지 팽개치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많은 군사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기에 계곡의 길은 턱없이 좁았다. 마음이 급한 군사들은 서로 밀면서 먼저 나가려 했다. 그 와중에 수많은 군사들이 넘어져 자기들끼리 밟혀 목숨을 잃었다. 위지혜는 장병의 호의를 받으며 죽을 힘을 다해 군사들의 사이를 뚫고 도망쳤다. 등 뒤에서 들리는 군사들의 비명소리가 위지혜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일단 자신의 목숨부터 건지고 봐야 했다. 고구려 장수 다우는 위지혜를 잡기 위해 군사들을 동료해서 추격해갔다. 그런데 한참을 달리다 보니 군사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멈춰 서는 것이 아닌가. 다우가 이상하게 생각하여 군사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가보니 위나라 장수 하나가 철보검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고구려 군사들을 막고 있었다. 그의 기세는 하늘이라도 두 쪽 낼 것 같았고 움직임은 날개를 단 호랑이처럼 날래고 단호하며 빈틈이 없었다. 다우는 위장의 뛰어난 용맹에 감동하여 잠시 싸우는 모습을 지켜봤다. 시간이 흐르자 그 역시 지치는지 몸놀림이 조금씩 둔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매서웠다. 다우는 군사들을 물리고 위장과 마주섰다. 어느 날 낮이었다. 관나 부인이 낮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소아는 여느 때처럼 후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날이 저물 때까지 잡초를 모두 뽑아 놓으란 관나 부인의 엄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왕이 정사를 살피던 중에 잠시 틈을 내어 관나 부인의 처소를 찾았다가 정원에서 일하는 소아의 모습을 보게 됐다. 심산유곡 신선의 땅에 피인 난초도 그처럼 고고하고 함초롬한 자태를 뽐낼 수 없으리만큼 소아는 그야말로 천하절색이었다. 중천한 넉넉고 소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때 무심코 고개를 든 소아는 자기를 주시하고 있는 왕을 발견하고 너무 놀라 머리를 조아린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소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녀의 이름은
소하라 하옵니다. 목소리 또한 잔잔한 수면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처럼 싱그러웠다. 혹시 선녀가 아니더냐? 내 너를 보고 있자니 마치 꿈속에서 눈 읽고 있는 것 같구나. 소아는 왕의 칭찬에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다. 소아는 어느새 볼이 도화처럼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처럼 매혹적인 소아의 모습은 왕의 구곡간장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왕이 소하와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방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관나부인은 밖에서 들리는 말소리에 잠이 깼다. 관나부인이 하품을 하면서 창문 밖을 내다보니 왕이 소하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관나부인은 일이 났구나 싶어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며 호들갑을 떨었다. 이 시간에 어인일로 이곳까지 행차하셨사옵니까? 그리고는 왕을 이끌고 내실로 들어갔다. 관나부인에게 팔을 잡혀 끌려가면서도 왕의 눈길은 소아에게서 떠날 줄을 몰랐다. 이때 관나부인은 소아를 없애기로 결심했다. 소아를 바라보는 왕의 타오르는 눈길을 볼 때 소아를 그냥 두었다가는 왕의 사랑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임금의 청해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아를 죽이는 수밖에 없었다. 관나부인은 왕이 돌아가자 시녀들을 모아놓고 은밀히 지시했다. 오늘 밤 소화를 끌고 가서 조용히 없애버리도록 하여라. 평소에 소아를 시기하던 시녀들은 부인의 하명을 기다렸다는 듯이 소아를 끌고 뒷동산으로 가서 나무에 목을 매달았다. 그리고는 다음 날 날이 밝자 관나부인은 시녀들을 시켜 소아가 관나부인의 폐물을 훔치다 들키자 벌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왕은 밤새 소하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다. 눈앞에서 소하의 맑은 얼굴이 어른거렸다. 날이 밝자 왕은 시종을 시켜 소하를 찾아보게 했다. 그런데 얼마 후 시종이 전한 것은 소하가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왕은 깊이 탄식했다. 아깝구나. 꽃이 피기도 전에 떨어지다니. 이렇게 해서 소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전모가 땅에 묻히는 듯했다. 하지만 세상엔 비밀이란 없는 법이었다. 소하를 죽이는 데 관여했던 시녀 하나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소하의 동생인 초하에게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았다. 당시 초하는 언니와 함께 궁으로 들어와서 대전에서 일하고 있었다. 초하는 언니의 복수를 위해서 윗전에 뇌물을 써서 관나부인의 처소로 옮겨왔다. 그 후 그녀는 관나부인의 신임을 얻고 기회를 엿보았던 것이다. 초하는 다음 날 임금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지난날 소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아뢰었다. 그 말을 들은 왕도 소하의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리며 애석해했다. 중천왕은 시종들에게 명령해서 소하의 제사를 지내어 혼령을 위로하게 했다. 몇 해 뒤 국상인 명리머수가 명을 다하자 중천왕은 비류나부 패자 의무로 하여금 그 직위를 잇게 하였다. 의무는 덕이 높고 예를 알아서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국상 의무가 옷깃을 여미고 왕에게 아뢰었다. 나라가 안팎으로 안정이 되었사오니 이제 태자를 세워 사직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셔야 할 줄 아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나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는데 누구를 태자로 삼아야겠소? 차자이신 왕자 양로가 성품이 어질고 총명하여 무릇 만백성을 다스릴 만합니다. 이는 왕의 생각과 합당했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양로를 태자로 삼을 것을 선포했다. 어무가 다시 아뢰었다. 돌아간 명리모수는 현신으로 나라에 많은 공을 세웠사옵니다. 폐하께서는 그의 자손들을 잊으셔서는 안 될 줄 아옵니다. 짐도 명리모수의 공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중천왕은 사랑하는 여식인 미령공주를 명림어수의 아들 명림홀드의 배필로 정하고 그에게 부마더위의 직위를 내렸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 왕실은 더욱 굳건해졌다. 이 당시 위에서는 사마의가 마침내 대장군 조상을 죽이고 정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사마의는 조상이 자신을 미워하여 사사건건 핍박하자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그래서 조상이 황제능으로 배하를 간 틈을 노려서 기병들을 이끌고 공성을 점령했다. 그리고 황제를 위협해서 거짓 조서를 내려 아들 사마사로 하여금 조상을 잡아들이게 했다. 황제능에서 배하를 마친 조상은 갑자기 나타난 일대의 군사를 보고 사변이 난 것을 직감했다. 사마의의 아들 사마사가 조상에게 황제의 조서를 읽어주었다. 그 내용인즉 반역의 모의가 드러났으니 스스로 자결을 하라는 것이었다. 조상은 이 모든 것이 사마의의 소행임을 간파했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 있었다. 조상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탄식했다. 내 일찍이 사마씨를 없애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로다. 앞으로 천하가 사마씨에게로 넘어가겠군. 조상은 스스로 칼을 물고 죽음으로써 생을 마감했다. 사마씨가 정권을 잡은 이후 사마의가 죽고 그의 아들인 사마사가 승상의 위를 계승하여 대대로 집권했다. 위나라가 내환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동안 고구려는 차츰 전쟁의 상흔을 싣고 국력을 키워나갔다. 중천왕이 고구려를 부흥시킬 무렵에는 사마의의 장자인 사마사가 죽고 그의 아우인 사마소가 대장군의 지위에 올라 진왕이라 불리며 정권을 잡고 있을 때였다. 사마소는 권모술수에 뛰어나고 간사하고 흉악한 인물이었는데 대장군이 되어 정사를 좌우하게 되자 그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다. 서력 259년 중천왕 12년 사마소는 장군 위지에게 군사 3만을 주어 고구려를 치게 했다. 사마소는 지난날 고구려에 패한 이후로 꼭 복수를 하겠다고 겨루고 있었다. 그것은 사마씨 집안의 자존심에 관한 일이었다. 위지에는 장수 소음을 선봉으로 삼고 장병을 좌고 허다를 우군으로 삼아 국경을 넘어 태자하를 따라 진군해왔다. 유군이 쳐들어온다는 첩보를 받은 중천왕은 신하들을 불러 대책을 의논했다. 부마도의 명림홀도가 나서서 아뢰었다. 위군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놈들을 물리치겠사옵니다. 이에 국상 의무가 명림홀도를 꾸짖었다. 부마는 경거망동하지 마시오. 전쟁은 혈기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오. 먼저 적의 형세를 파악한 연후에 적절한 계책을 세워 출군을 해도 늦지 않소이다. 명림홀도는 임금 앞에서 국상에게 핀자를 듣자 머쓱해서 물러났다. 의무가 계속해서 아뢰었다.
적은 멀리서 왔기 때문에 무척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일거에 적을 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군사를 어디에 주둔시켜야 하겠소? 양맥곡에 주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양맥 땅은 우리 도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으로 위군은 반드시 이곳을 지나서 올 것입니다. 그곳에 위치한 양맥국은 지세가 험하고 수풀이 우거져 군사를 숨기기에 알맞을 뿐만 아니라 계곡이 점점 좁아져 한꺼번에 많은 군사들이 지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곳을 지키고 있다가 적이 들어오기를 기다려 공격한다면 제 아무리 위군의 수가 많다 하여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천은 크게 기뻐하며 의무의 계책에 따라 대사자 다우에게 명령을 내렸다. 다우는 지난날 동천왕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유유의 아들이었다. 지금 즉시 군사 5천을 이끌고 양맥곡으로 가서 위군을 기다리도록 하라. 중천왕은 태자에게 도성을 맡기고 직접 중군이 되어 의무, 명림홀더 등의 장수들을 이끌고 비류수로 진출했다. 위군은 의무의 예상대로 양맥곡 앞에 집결하여 앞으로의 일을 논의했다. 위지에는 장괭, 소음, 허달 등의 장수를 둘러보며 말했다. 이곳만 지나면 고구려의 넓은 벌판이 펼쳐지겠구나. 부장 장괭이 손가락으로 계곡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이곳은 양맥 땅입니다. 고구려의 도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이 보이는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데 길이 좁고 험해서 많은 군사가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저곳을 먼저 차지한다면 적은 군사로도 많은 군사를 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경은 요동태생으로 양맥의 지리에 밝았다. 그렇다면 고구려군이 당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저곳을 통과하여야겠군. 위지에는 군사들을 독려하여 빠른 속도로 행군을 했다. 위군이 계곡에 들어서 나가다 보니 길이 점점 험해지고 좁아져서 나중에는 수레 하나가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였다. 위지에는 할 수 없이 군사들로 하여금 수레들을 분해해서 짊어지고 나가게 했다. 얼마나 전진했을까. 군사들은 지쳐서 숨을 헐떡였다. 위지혜가 잠시 길가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앞서 나가던 소음의 군사가 달려와 아뢰었다. 장군님, 앞에 통나무들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위지혜가 장병과 함께 나아가 보니 수십 개의 통나무가 길을 막고 있었다. 장병이 의심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이것은 분명 누군가 일부러 막아놓은 것입니다. 혹 고구려의 복병이 있지 않을까 두렵사옵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북소리가 계곡을 따라 요란히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일순간 위나라 군사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금방이라도 어디선가 고구려 군사들이 뛰쳐나올 것만 같았다. 북소리는 처음엔 긴 여운을 남기며 천천히 울리더니 점점 빠르고 짧은 간격으로 격렬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북소리가 고조될수록 위 군사들의 두려움 또한 상승해갔다. 북소리가 최절정에 이르자 위나라 군사들은 혈관이 팽창하여 금방이라도 심장이 터질 것처럼 전율에 휩싸였다. 빠르게 전개되던 북소리가 정점을 지나 차츰 잦아들자 위지혜는 팽창됐던 긴장감이 일순간 사라지더니 온몸에서 기운이 빠졌다. 그것은 군사들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위군은 모두 멍한 상태로 서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날카로운 쇳소리가 울리더니 계곡 양옆에서 화살이 소나기처럼 날아오기 시작했다. 제일 앞에 서 있던 소음이 목에 화살을 맞고 말에서 떨어졌다. 좌우 산비탈에서 바위와 통나무들이 풀 위에 산사태가 난 것처럼 굴러내려왔다. 계곡에 갇힌 위나라 군사들은 견면히 저항도 못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갔다. 한바탕 아비규환 속에서 정신을 차린 위지혜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다. 그때 장병이 달려와 형패를 들고 날아오는 화살을 막으면서 말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고구려군과 맞부딪혀 싸우는 것은 불리하니 속히 도망쳐야 합니다. 위지에 가보니 군수들 뒤에서 칼과 도끼를 든 고구려 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고구려 군사들은 험상궂은 표정으로 통나무 더미를 넘어 위군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위지에는 군사들에게 퇴각할 것을 명령했다. 위군들은 살기 위해서 무기까지 팽개치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많은 군사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기에 계곡의 길은 턱없이 좁았다. 마음이 급한 군사들은 서로 밀면서 먼저 나가려 했다. 그 와중에 수많은 군사들이 넘어져 자기들끼리 밟혀 목숨을 잃었다. 위지에는 장병의 호의를 받으며 죽을 힘을 다해 군사들의 사이를 뚫고 도망쳤다. 등 뒤에서 들리는 군사들의 비명소리가 위지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일단 자신의 목숨부터 건지고 봐야 했다. 고구려 장수 다우는 위지혜를 잡기 위해 군사들을 독려해서 추격해갔다. 그런데 한참을 달리다 보니 군사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멈춰서는 것이 아닌가. 다우가 이상하게 생각하여 군사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가보니 위나라 장수 하나가 철보검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고구려 군사들을 막고 있었다. 그의 기세는 하늘이라도 두 쪽 낼 것 같았고 움직임은 날개를 단 호랑이처럼 날래고 단호하며 빈틈이 없었다. 다우는 위장의 뛰어난 용맹에 감동하여 잠시 싸우는 모습을 지켜봤다. 시간이 흐르자 그 역시 지치는지 몸놀림이 조금씩 둔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매서웠다. 다우는 군사들을 물리고 위장과 마주섰다.